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1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볼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이미 AI에 대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전력이죠. 그래서 그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시장 분위기가 이 전력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만 체크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들은 그 시장 방향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주시하는 것은 이 AI가 결국에는 성장을 해야지만 전력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AI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중 이제 주목할 점은 AI가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AI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미국을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AI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4개 기업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이 동향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AI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도 있겠지만 이제는 민간 차원의 그런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병렬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력 수급에 있어서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외에도 직접 민간 전력을 확보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전력에 대한 확보가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금요일장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메타가 비스트라, 오클로, 테라파워 등과 원전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프로메테우스 센터에 테라파워, 오클로, 비스트라가 전력 공급을 하게 되는데, 메타와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AI 전력 확보가 원전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에 건설 중인 프로메테우스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테라파워와 오클로, 비스트라 등 3개 기업과 원자력 발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메타 계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건물로 구성된 1기가와트 규모의 클러스터고 올해 중에 가동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재무 조건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확보하는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건의 계약이 2035년까지 신규 및 기존 청정 에너지를 최대 6.6기가와트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6.6기가와트라고 한다면 대형 원전 지금 AP1000 기준으로 했을 때 6기에서 7기까지는 건설이 필요한 그런 많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계약을 한 거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 단일 계약이 아니라 3개의 계약이었고, 테라파워와는 690메가와트급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계약을 했고요.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2기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한다. 그래서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는 이제 2032년부터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5년 공급을 목표로 2.1기가와트 규모의 나트륨 원자로 최대 6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사용 권리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지금 이제 나트륨 원자로의 실증 단지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양산 단지에서의 전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금을 대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나트륨 원전은 4세대 SM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향후 계속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비스트라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두 곳으로부터 2.1기가와트 전력을 추가로 구매를 한다. 그리고 오하이오 발전소 두 곳의 증설분과 펜실베니아주 위치한 세 번째 원자력 발전소 확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을 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오클로와의 계약을 했고요. 메타는 오하이오주 파이크 카운티에 총 1.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캠퍼스를 개발하고 오클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진행을 한다. 이전에도 지난해 6월에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점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전력 확보를 위해서 각 기업들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장에서는 비스트라 에너지 지금 1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도 마찬가지 급등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었지만 4.2%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클로도 급등을 했죠. 7.9%까지. 초반엔 더 크게 올라갔으나 좀 이제 상승분이 반납되긴 했지만 확실히 금요일에도 원자력 테마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원자력 테마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향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와 소프트뱅크도 AI 심장 전력망에 10억 달러를 베팅을 했고요. 요건 텍사스에 1.2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요거는 원자력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력과 알고리즘 결합한 AI 요새를 지으면서 AI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운용입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의 서막 요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소프트뱅크의 인프라 올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를 지난해부터 7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구상을 실현하는 첫 단추로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그럼 이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것은 알겠지만 그럼 그 돈을 과연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인가가 계속 이제 뭐 AI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좀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오픈 AI 보유 지분 전량을 8조 5,100억에 매각을 했고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망 등 실물 인프라에 재투자를 하는 올인 전략을 택했다. 요게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것이 계속 최근에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이제 AI라는 것이 지금 이제 활발하게 개발은 되고 있으나 너무 과하게 이 평가가 되고 있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가치가 현재 이 수준보다 너무 높다라는 게 우려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분 가치가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 AI 버블론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결국에는 다시 실물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버블 자체를 활용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AI 버블이 확실하게 지금 그냥 버블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새로운 이 AI의 동력이 같이 커지면서 단단한 부분이 커지면서 같이 버블도 커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버블이 터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올해는 계속 그러한 투자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여러 이 기업들이 각각 계약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고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표만 딱 보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지금 상황을 보면 넥스트라 에너지와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캠퍼스 발전, 전력 공급 인프라 공동 개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원전 전력 생산량 615메가와트급을 2029년부터 25년간 전력 공급을 한다. 그리고 카이로스 파워와 미국 테네시주의 첨단 원전을 건설을 한다. 메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규 계약이 또 있고, 그 외에도 클린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2027년 6월부터 20년간 구매한다. 전력 구매 계약을 콘슬레이션 에너지와 체결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스마일리 원전을 보유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컨스텔레이션 16억 달러,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835메가와트 규모의 1호기를 2027년에 재가동을 한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엑스에너지와 이미 지금 이제 워싱턴주에 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큰 계약을 하고 있죠. 엑스에너지와 거의 6기가와트급의 계약을 했습니다. 에너지 노스트웨스트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오픈 AI도 4세대 SMR 선도 기업의 오클로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업들을 지금 투자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장기 구매를 하거나, 혹은 그 원전을 살리기 위한 지원금을 대주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사용 전력량을 보시면 2022년 대비해서 2030년에 훨씬 지금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6년에 들어와서 260기가와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라와트시. 근데 지금 벌써 미국의 전기료가 15% 이상 올라간 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향후 이렇게 404테라와트시까지 증가를 했을 때는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AI라는 것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속 전기료를 높이면서 AI에 올인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그죠? 이 2027년, 28년 요 수준에서 많은 에너지를 확보를 해놔야지 2030년 정도에 됐을 때 이러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MR 기업들, 원전 기업들이 지금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저렇게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가 투자를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건설 비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건설에 대한 그런 뭔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 그런 이 운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파산을 하고 도시바로 넘어갔다가 또 도시바도 손을 들고, 그죠? 브룩필드로 또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매각이 되었던 이 상황들이, 사실상 이제 원천 기술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핵심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건설 관련된 영향들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한국, 그리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네 국가가 지금 핵심 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 중국은 지금 미국과 이제 안보적으로 상반된 이 국가이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면 사실 프랑스, 한국밖에 없고, 프랑스도 사실상 제조 역량에서 한국 기업과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한국에게 로열티를 받고, 그리고 한국 기업과 올해 이제 이 파트너십을 맺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AP1000 이 모델들을 우리나라가 생산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기업에 같이 힘을 빌려서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향후 미국의 원전 시장에 주요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현대건설이 당연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SMR 제조 역량, 그리고 대형 원전이 다 지금 활발해지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될 텐데 굉장히 많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대형 원전에 대한 저런 미국 건설 계획도 구체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지금 짓더라도 사실상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지 완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장에서야 AI 발전, 이 에너지를 확보를 할 수 없겠죠. 신규 원전은.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루빨리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 공백기에 다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테라파워와 SMR 사업 기자재 공급사 계약을 했고요. 기자재 제작 가능성을 이제 2024년 12월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고, 이 주기기를 이제 공급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이제 이 테라파워도 곧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가 각각 이제 주기기, 보조기기에 대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납품을 요청을 할 거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포지션을 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보호 용기와 그 다음에 원자로 지지 구조물을, 그 다음에 노심 동체 구조물, 이런 주기 3종에 대한 제작도 본격 이제 착수를 하게 되고요. 향후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메타에서도 테라파워와 벌써 2기, 처음 2기와 그 다음에 향후 6기까지 추가로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테라파워의 이 모델이 점점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이 태웅이라는 기업도 사실상 이제 이 테라파워와 그 다음에 홀텍사와 계약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지금 4세대 SMR 개발사 T사가 아마 테라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기용 일부 단조품 수주가 기대되고, 수주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보고 있다. 2026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SMR H사도 주기기용 단조품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SMR 설계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 홀텍, 그 다음에 BWRX까지 수주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벌써 3곳까지 쌓게 된다면 SMR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 테네시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 80기 건설을 위한 계약을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세대 SMR과 이 뉴스케일 파워는 3세대 SMR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3세대보다 더 기술적으로 좀 진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는 3세대는 경수로, 그죠? 물을 활용한 냉각 방식이고, 그다음에 4세대는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혹은 뭐 이 고온 가스라든지 이런 물 대신에 들어가는 냉각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물 대신에 왜 이걸 활용하느냐?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고압으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요. 고압으로 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져서 이제 원자로에 이제 물 회전을 시키는데, 그죠? 연력학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위험하죠. 고압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제 이 냉각제는 좀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 입장에서도 좀 더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4세대로 지금 눈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TVA와 엔트론, 그죠? 테네시는 왜 뉴스케일 파워 모델을 선택하느냐? 4세대가 좋은데, 그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NRC 인증을 받은, 그죠? 모델은 이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고요. 근데 다른 그런 이 SMR 기업들은 NRC 인증을 받았냐?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착공을 들어가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요거는 사실상 이제 먼저 실증 단지를 짓고 향후 그 과정 중에 NRC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NRC 인증을 받고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실증 단지를 먼저 먼저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 NRC 인증을 도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실증 단지가 수정이 돼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NRC 인증이 박혀 있는 모델은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에 변수 없이 건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좋긴 합니다. 대신 이제 실증 단지가 아직 지금 건설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경수로를 활용한 이 실증 단지가 사실상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박혀 있는데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면서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인증을 받았고 뭐 크게 지금 경수로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과의 기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뭔가 큰 위험성,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봐 그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투입 원가 대비해서 이제 뽑아내는 전력에 대한 이 생산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대규모 계약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네, 테네시주와의 이 계약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정도 변수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도 그런 변수를 이제 알고도, 그죠? 당연히 NRC 인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4세대 SMR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건설에 들어가서 큰 변수 없이 차질 없이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제작 기간도 생각보다 짧을 수 있고 지금 제작에 들어갔을 때는 2029년, 2030년 정도면 상업 운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NRC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NRC 인증을 받을 때까지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데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신 이제 실증 단지가 없어서 애매하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이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MR이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산업 단지에 각각 SMR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뭐 에너지 각각 따로 생산해가지고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해서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주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산업단지가 좀 생겼을 때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U자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건데요. 이 모든 이제 이유가 사실상 에너지가 지역 제약으로 좀 이 일부 지역에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자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긴 송전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전력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선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이제 저항, 그죠? 열이 많아지면서 열 에너지로 이게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이렇게 전압을 걸어서 보내줘야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이 고압 송전로를 이제 깔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뭐 전자기파나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주민들이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럼 또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약하게 하면 손실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막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에 전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바로 그냥 가까이서 공급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SMR입니다. 지역의 제한도 그렇게 받지 않고요. 그죠? 냉각수가 경수로는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제 4세대 SMR로 갔을 때는 확실히 이런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SMR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 사고에 대한 위협도 있는데 근데 그 핵 사고에 대한 위협 자체가 이제는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사고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대형 원전보다 훨씬 적지만 이게 만약이라도 일어나더라도 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이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송전로 자체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각재 각소에 이렇게 각 지역에다가 SMR을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원할 겁니다. 미국 땅덩어리만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넓은 곳에서 이 딱 에너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만 그것을 계속 몰아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넓은 지역에서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SMR로서 실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군부대 지역에 모든 비상 전원을 원자력 발전으로 짓는 야누스 프로젝트가 곧 언급이 될 거고요. 26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부터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그건 이제 초소형 모듈 원전이라서 뭐 수백 메가와트급이 아니라 수십 메가와트급, 그것도 이제 한 10에서 20 메가와트급 수준이라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런 이 SMR 기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이 SMR에 대한 활용성, 그 다음에 필요성이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 상황이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도 이렇게 원전 부지를 30곳이나 물색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인도에서도 원자력 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100기가와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00기가와트면 AP1100기죠. 그래서 지금 26년입니다. 시간은 20년밖에 남지 않았고 20년 동안 100기를 짓겠다라고 했다면 1년 동안 5개를 지어야 됩니다. 매년 5개씩 완공을 해야지 100기가와트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뭐 기존에 지금 있는 그런 원전이 있겠죠. 그게 한 2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4기씩은 완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사실 부족하고요. 전 세계의 힘을 빌리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곳에다가 수주를 하고 있고 수주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 진출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과연 그 많은 물량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부터 듭니다. 이제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쳐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만 하더라도 4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100기가와트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300기가와트 늘어나는 건데요. 2050년까지입니다. 300개 지어야 되는데 2050년까지 300개면 25년 동안 300개면 거의 1년에 10개씩은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1년에 10개씩 지으려고 해도 우리나라 다 들어가야 되고요. 일본도 다 들어와도 사실 10개 그거 갑자기 다 지을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중국, 러시아 다 붙어도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지금 다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렇게 이제 건설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모듈을 여러 개 생산해가지고 그냥 요거를 얹혀다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냥 툭툭 이렇게 공장 건설도 이 주택을 보시면 이 시멘트를 부어서 막 뼈대를 세워서 이 주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컨테이너 몇 개 가져다가 툭툭 얹어서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형으로 이제 SMR이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데이터 이 센터도 그런 식으로 건설이 가능해진다면 점점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이 역량도 충분히 향후 이제 늘리는 용량에 대해서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럼 건설에 대한 그런 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점점 이 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적게 들고, 그런 이제 기자재 위주로의 수출, 그다음에 판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생산 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생산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죠? 요게 건설 중심에서
기자재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더라. 이 시장에 대한 확대는 AI에 대한 성장으로 갑자기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여기 향후 사실상 이제 2050년대까지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외에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해상풍력이 이제 특별법이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해상풍력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설치선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해상풍력도 그냥 이 기둥 만들고 터빈 만들어서 블레이드 연결해서 그냥 세우면 끝이 아니라 이걸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세우기 위한 그런 대형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하지 않다 보니 적은 수준이고요. 요 대형 설치선을 늘려서 이제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그런 이 활성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은행과 우리나라 금융권이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따냈고 2035년까지 해상풍력이 70배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70%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이 미국 조사업체가 해상풍력 시장을 좋게 바라봤고요. 8년 뒤에는 27조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에는 건설 비용도 비싸고 뭔가 용량도 좀 부족한 그런 회수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 해상풍력은 딱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의 에너지의 이 흡수를 통해서 이제 한다면 이 바람을 통해서 해상풍력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해상풍력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용량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 용량이 8메가와트급을 한번 설치하고 또 옆에 가서 8메가와트급 설치하고 이게 계속 작은 거를 심는 것과, 예를 들어 이제 뭐 30메가와트까지 이 큰 해상풍력을 한 번에 딱 설치하고 옆에 가서 30메가와트급 또 설치하는 것과 이러면 이제 효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이 용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년 뒤에 시장이 커진다라고 주목하는 이유는 이 터빈 자체가 용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메가와트급까지 지금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메가와트급은 얼마 전에 영광 야월 해상풍력에 이렇게 수주를 했고요. 10메가와트급은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멘스라든지 뭐 에퀴노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은 14에서 15메가와트급까지 이미 설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시나누이라든지 그런 이 해상풍력에 이 지멘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형 풍력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이미 이제 20메가와트급 이상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실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4메가와트급까지 개발을 성공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 용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메가와트급에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퀀텀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풍력 터빈이 대형화되면 될수록 점점 이 해상풍력에 대한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도 향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대형화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규모 경제가 생기면서 뭔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이렇게 원전, SMR 이런 이 여러 에너지 상황들이 모두 지금 모든 영향이 동원되어야지 향후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 감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기업 저 기업 사실 우리가 맞다 틀리다로 볼 게 아니라 이 전체 산업을 본다면 지금 모든 에너지가 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은 다 긍정적으로 향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해서 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좀 올라갈 때는 이렇게 판이 깔려 있을 때 그냥 쭉 뭔가 조용하게 깔려 있을 때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뭔가 딱 그 상황을 반전시킨다라기보단 상황을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한번 당겨졌을 때는 이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저렇게 이제 미국발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년에도 나왔듯이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결실,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하고 향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체코 원전 외에도 새로운 그런 대형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SMR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소식이 나오게 되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내 원전 시장이 이제 다행히도 기후부 에너지와 정부가 좀 더 실용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형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SMR 프로젝트가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구체화되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